안녕하세요. 학생 참여 중심 교수 전략 1일 MC 교무처장 이효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혁신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 학생 참여형 교수법과 모듈화 프로그램을 오늘 한자리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 방식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직접 해보니 이런 점이 달라졌다라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업에서 진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께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양과정에서 탐구공동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효경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문과에서 한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백진우라고 합니다. 한문 수업을 플립러닝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듈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한 수학과의 김용락입니다. 모듈화를 통해 교수들이 서로 협업하고 수업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여러 교수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세 분 모두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진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 대학의 교육 환경 그리고 학습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들의 수강 방식이 아주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강의실에서 교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과연 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기조차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통을 늘려보고자 저는 플립러닝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대형 강의에서 기존의 강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탐구공동체라는 방식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었을 때 미적분학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어떤 고충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모듈화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 모두 수업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바꾸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김효경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탐구 공동체 수업을 실제로 해보시니 이건 정말 잘했다라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탐구공동체를 하면서 수업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볼 여유가 제 자신에게 생겼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모습도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 개인화되었던 학생들이 탐구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업 안에서 관계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해지려면 수업에서 학생들과 마주할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탐구공동체 수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 장면들이 가능하기까지 설계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김효경 교수님, 탐구공동체 수업을 처음 도전해 보시려는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탐구공동체라는 수업이 교수님들에게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로 강의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도 될까요? 이게 좋은 주제인가요?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저에게 원하는 것은 제발 빨리 정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문제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구하는 것에 정말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프로젝트가 저의 프로젝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답을 바로 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쉽게 답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생들이 조금씩 수업을 듣는 사람에서 수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넘어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학습을 직접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자유로울 때 학습을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융합적 사고,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을 때 내가 뭐 가치를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느끼게 된 약간 학습자로서의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누군가랑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범위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져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것들을 진짜로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용기를 주는 경험이었어서 문제에 먼저 다가가서 행동으로 접근해보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업 경험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은 다른 수업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백준희 교수님께서는 플립 러닝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함께 들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답을 빨리 얻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 교수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방향을 잡아주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떤 수업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플립 러닝을 통해서 또 영상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요. 그 현장 강의실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성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왔다가 좀 낭패를 본다고 해야 할까요?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수업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수학 수업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부 주제들을 모듈화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각 모듈 간의 연계성을 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큰 지도를 그려주고 그 안에서 수업을 따라가도록 해야 학생들이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그 교수자가 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펼쳐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학생들이 개인 활동에는 상당히 익숙하고 잘하는데 그 토론이라든가 그룹 활동에 상당히 어색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편하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들께서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라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시작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막상 그 과정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젊구나, 패기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몰입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도했던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그 자호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영상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요. 이 자호라는 거는 어떻게 짓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미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개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자기만의 자호를 지어오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내용, 과제, 평가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자, 방식은 달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이 이 모듈화 수업에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모듈화 수업은 토론이나 활동이 많은 수업이 아니어서 겉으로 보면 비교적 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서 수업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 수업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교수자 입장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을 찾고 나면 학생들이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가더라고요. 그럴 때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면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김효경 교수님께서 활용하셨던 알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알로를 처음 접하는 교수님들에게 이 알로를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로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생각을 그려내는 디지털 칠판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 알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구조화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을 기록하느냐?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기록된다는 점. 또한 알로를 통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장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종 산출물까지 어느 정도 왔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도구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가시화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토론에서도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교수법이나 수업 규모에 따라 알로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대형 강의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하는 대중음악 3곡 공유하기,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음악 장르, 이렇게 아주 간단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올리게끔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형 강의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나 상호작용의 장벽들을 조금 낮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학생들에게 팀플을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팀을 만들고 활동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남기고 또 뿌듯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창에다가 직접 질문 같은 걸 이제 쓸 수 있다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내성적인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교수님이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로가 단순한 활동 도구를 넘어서 수업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정현 교수님께서는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대형 강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네요.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참여 점수를 부여할 때도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서 나중에 모듈화할 때 자료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생 활동에 흔적이 남는다는 게 교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 플립러닝에서도요, 수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밖 활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뭐 24시간 열려 있는 강의실 같은 느낌이랄까요? 기록이 또 실시간으로 남다 보면은 의욕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막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알로가 수업 안팎에서 학생 참여를 확장하고 교수자들에게는 설계와 평가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로를 처음 접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도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능을 다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화면에 함께 올린다. 이 한 가지만 목표로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중간에 오늘 수업의 핵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올려보세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참여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엔 낯설어하기가 쉽습니다. 백준희 교수님, 플립러닝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우성을 치죠. 그렇지 않아도 과제가 많은 수업인데 수업량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수업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내내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봐야 되고 또 자신이 가져온 지식을 또 말도 꺼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바쁘게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미리 학습한 것과 교수님의 설명을 비교하면서 듣는 학습자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상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수업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모듈화 수업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듈화 수업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마다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2배속으로 보고 어떤 학생은 0.5배속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필요한 구간만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수록 영상 제공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에서 참여자에서 주체자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듈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목표, 주차별 운영 방식, 평가 기준 같은 수업의 뼈대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를 미리 구조화하는 거죠. 여기에 강의 영상이나 수업 자료, 과제 예시,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한 번 운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참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실 텐데 표준화되면 수업이 다 비슷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듈화는 모든 걸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만드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 공통 언어가 있으면 그 위에서 각 교수님의 개성과 스타일이 더 잘 드러납니다. 기준이 없을 때보다 기준이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게 변형하고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듈화가 획일화가 아니라 교수자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듈화 수업은 강의실 안의 장면보다는 교수자들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협업하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영학 교수님, 이런 모듈화 방식이 교수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할 때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또 하나의 장점은 후배 교수자나 동료 교수자에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리된 자료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듈화는 개인의 노하우를 학교 전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수업의 질도 보다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고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교수님들 위해서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한마디씩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탐구 공동체 수업은 교수자가 학생과 함께 등산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교수자가 제시를 하지만 그 길을 찾아가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건 학생들의 몫입니다. 이 플립러닝 시작하실 때 이 수업 내용을 모두 담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놔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담아낼 것인가, 어떤 활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은 좀 가볍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듈화는 좋은 수업의 운영 노하우를 개인의 경험에서 학교의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 간의 협력과 시너지가 핵심인데요. 한번 잘 만들어 두면 정말로 2, 3년은 훨씬 수업이 편해집니다. 분반 간 협력을 통해 수업 설계와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 학생 수가 많아도 운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학생 참여형 교수법은 하나의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식은 달라도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향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